한국GM이 노조와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법인 분리를 추진해왔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GM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공방으로 법인 분리 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GM 본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GM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늘 두 재계 총수가 화제가 됐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첫 연말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구광모 체제를 본격화했습니다. 한편 23년 동안 코오롱그룹을 이끌어온 이웅열 회장은 창업을 위해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모레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서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계빚이 1,500조 원을 넘어서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금융권 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과 부동산 등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4살 배기가 아파트 2채를 취득하거나 초등학생이 30억 원대 상가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미성년 증여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GM이 법인 분리를 불과 닷새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법원이 한국GM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은 겁니다. 첫 소식 최나리 기자입니다. 서울고법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1심을 깨고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 결의가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분할 계획서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고 결의 집행 불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인 분리는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 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 합병, 신설 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 개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사는이 불참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가 3억 4,400여만 주로 82.9%에 해당한다면서 특별 의결에 필요한 85%에 미달해 규정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다음 달 3일 신설법인 등기 절차만 남겨뒀던 한국GM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은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달려온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당장 다음 주 신설법인 설립을 앞두고 법원이 집행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한국GM 경영 정상화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네. 가장 먼저 궁금한 게 한국GM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한국GM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판부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예. 한국GM이 항소하면 법원이 다시 이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최소 한 달 정도 걸리고 많게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GM의 법인 분리 문제는 법적 공방을 반복하면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GM은 이미 연구법인의 이사진까지 꾸린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계획했던 신설법인 GM 테크니컬 코리아 설립을 앞두고 부평 본사 핵심 임원 6명을 선임하고 대표이사까지 임명을 마친 상태였는데요. 한편 현재 글로벌 GM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별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북미 지역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GM은 미국과 캐나다 등 5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14,7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GM의 CEO인 메리바라 회장은 지난 2014년 취임 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린다는 원칙을 밝혀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인기 브랜드를 매각하고 해외 적자 사업과 러시아, 호주 등을 철수할 전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4년간 총 3조 원의 누적 적자를 낸 한국GM에 대해서 철수설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윤 기자, 한국GM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원래 연말까지 4천억 원의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난 5월 산업은행이 GM과 경영 정상화 합의를 하면서 한국GM에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절반을 출자했고 연말에 4천억 원 집행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법인 설립 문제로 GM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가적 반대가 있으면 나머지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산업은행이 연말까지 자금 집행을 안 할 경우 양해각서가 파기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10년간 철수하지 않겠다는 GM도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우선 오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별다른 입장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예. 한국GM 실무자와 산업은행 측 실무자가 만나서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산업은행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대로 85% 의결 절차를 거치고 경영정상화 계획을 시행한다면 4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용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GM이 1일 9실로 철수론을 본격화할 경우 대배책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 공개 압박을 받아온 교보생명이 연말까지 상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 매수 청구 카드를 꺼낸 게 결정적입니다. 강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교보생명은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주식 492만 주를 사들이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 FI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피너티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3년 안에 상장을 조건으로 모두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만약 상장을 못 시킬 경우엔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한에서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상장을 미루면서 지난달 일부 FI들은 교보생명 측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신 회장 측이 풋옵션 행사에 맞춰 회계법인의 가격 산정 작업을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교보생명 측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 없고요. 발생하지도 않은 거를 할 거라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교보생명이 FI들의 풋옵션 행사에 민감한 이유는 신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풋옵션을 통보한 FI들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30%에 달합니다. FI들이 만약 풋옵션을 행사한다면 신 회장은 1조 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신 회장으로선 기업 공개를 추진할지 자금을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교보생명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 추진 시기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LG그룹이 주요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늘 연말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안정을 기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구광모 회장 취임 후 이제 첫 인사여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우선 5개 주력 계열사 CEO인 부회장들은 모두 유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과 임원급에서는 적극적으로 외부 인사를 수혈했는데요. 지주사인 주 LG는 베인앤컴퍼니 홍범식 대표를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담당하는 경영전략팀 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또 한국타이어 김영나 연구개발본부장을 부사장급인 자동차 부품 팀장으로 영입했고요. 또 이베이코리아 인사부문장인 인재육성 김희경 인사부문장도 인재육성 담당 상무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룹의 성장 전략,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장, 내부 인재 육성 등 그룹 핵심 파트에 모두 외부 인사를 수혈하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닌 그만큼 미래를 생각한 인사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인사 또는 조직 개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LG전자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미래 먹거리인 로봇 자율주행 부문과 반전을 노리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최고 경영자인 조성진 대표이사 부회장 직속으로 로봇 사업센터와 자율주행 사업 데스크가 신설됐습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수장 교체라는 강수를 내놨는데요. 스마트폰 사업을 책임지는 MC사업본부장이 1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황정한 부사장이 맡고 있던 MC사업본부장을 권봉석 사장이 겸임하게 됐습니다. MC사업본부는 지난 3분기에도 1,463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스마트폰 사업을 권 사장이 부활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구광모 회장이 내년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번 인사에서 전체 승진자의 약 60%가 이공계입니다. 엔지니어 등 기술 인력을 중용했는데요. 특히 AI, 빅데이터, 로봇, 5G, 스마트 공장 등 기업의 미래 먹거리 분야의 사업 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구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LG그룹의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동차 전장장치, 즉 전장 부품, 그리고 AI와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신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지주사인 주 LG의 경영전략팀 사장으로 영입된 베인앤컴퍼니 홍범식 대표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사업 분야에서 LG가 국내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신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재계 총수가 또 있습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내년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전격 퇴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룹 총수에 오른 지 정확히 23년 만인데요. 이 회장은 퇴임 후 창업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이웅열 회장이 사내 임직원들에게 보낸 퇴임 서신입니다. 그동안 몸담았던 코오롱을 떠나 새 인생을 살겠다며 그간의 고민을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사내 임직원 행사에서 내년부터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6년 1월 나이 40에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지 23년 만입니다. 저는 2019년 1월 1일자로 코오롱그룹 회장직을 물러날 것입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직도 그만두겠습니다. 앞으로 코오롱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장은 금수저로 태어나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컸고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다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창업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그룹 임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도 당부했습니다. 코오롱그룹은 곧바로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계열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석진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지주사를 이끌도록 했고 이 회장의 아들인 이규호 전략기획 담당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켜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통해 여성 임원 4명을 한꺼번에 승진시키는 등 사내 여성 인력을 적극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년 사이에 0.4%포인트 상승하면서 5%대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시중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여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분들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1년 전 4.5%대 금리로 1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은 배모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1년 사이에 5.5%까지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로 이자율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실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전부 이제 이자 쪽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소비는 더 줄일 수밖에 없고. 문제는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3.64%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1.93%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금리를 이제 중거로 해서 이제 가상금리를 적용을 해서 대출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은행들이. 기준이 되는 금리,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도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대출금리 인상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이자가 비싼 이금융권으로 더 몰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네.
가계부채가 이제 1,5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뭐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었지만 이 액수가 너무 커다 보니까 좀 감이 안 오거든요. 보통 이제 대출이라고 하면 금융권, 1금융권에 대출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2금융권에 더 몰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줄이려고 은행의 대출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로 몰리게 됩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 10월 들어선 좀 주춤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상반기에만 43조 원가량 늘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이자가 비싸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이자가 대략 10%대입니다. 빚도 늘었는데 이자 부담도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보통 은행 금리가 4%에서 5%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커질 테고 금리가 좀 천천히 오르면 좀 나을 텐데 이게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저축은행 금리가 지난달과 비교해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예. 물론 은행들도 대출 금리가 0.0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리가 좀 내렸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달 30일께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 다음 달 미국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둘 다 우리나라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변수입니다. 네, 류 기자, 이 금리가 아무래도 오르게 되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 아무래도 늘지 않을까요? 네, 연체율이란 게 있는데요. 예. 채무자들이 돈을 빌리고 제때 못 갚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연체율이 0.54%입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금리 움직임에 유독 민감한 게 우리 가계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은행의 신규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대략 70% 정도 됩니다. 이자에 민감한 대출이 많다는 건데요. 여기에 가계대출 중에서 투자가 아닌 이른바 생계대출이 절반이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금융권 대출을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서 6에서 7명 정도를 차지하시는데요. 예.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줄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제 가계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월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올해 평균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질 게 유력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또 저출산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손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입니다. 아기들 울음소리로 시끄러워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빈 곳이 꽤 많습니다. 산모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인데도 말이죠. 규모가 작은 산부인과들은 역시 보시는 것처럼 폐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시 한번 통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0.95명. 지난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1명당 출산율을 따져본 결과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2020년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출산율은 2.1명인데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가운데서는 꼴찌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최근 10여 년간 130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는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일하는 젊은 세대, 즉 생산활동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생산이 위축되면 소비도 둔화됩니다.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사라지면서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경제호의 저출산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과 부동산 등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떳떳하게 증여세를 다 냈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A군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34억 원의 상가 건물을 사서 다달이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증여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역시 적게 신고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 4세인 유치원생이 4억 원을 주고 아파트 2채를 사고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공동으로 회사를 차린 후 상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일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이같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물려준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을 갖고 있는 사례로 모두 200여 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부모가 어떻게 증여자금을 만들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소득을 탈루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 지난해엔 7,800여 건, 액수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자 강의와 컨설팅을 명목으로 수백만 원대 고액의 강의료를 받아온 유명 부동산 강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의 연계 제도가 시행됩니다. 직장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된 사람이 퇴직할 경우 개인 실손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를 통해 단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모두 428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118만 명은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사 후 개인 실손 가입이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의 전환을 강화하는 실손보험 연계 제도를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체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한 달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 5년간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이나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아프거나 하는 경우에는 단체에서 퇴직했을 때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또 회사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보험료가 이중으로 드는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고의분식 회계 판단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선이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국내에 있는 빅4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게 사기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사기의 기준이 뭡니까? 금융당국과 날선 공방을 이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증선이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이후까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서 증선이가 내린 행정처분 가운데 검찰 고발과 상장 폐지 심사, 매매거래 정지를 제외한 재무제표 제작성과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 80억 원 부과가 미뤄집니다. 소장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 증선이에게 답변서를 받은 뒤 쟁점을 정리하는 쟁점 기일을 열고 정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을 열어서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1, 2, 3심까지 사건이 가고 쟁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퉈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건 자체가 길어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 소송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선위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처음부터 신제품과 판권 매각 등 바이오에피스의 주요 경영에 동의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맞선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이 회계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가 이를 뒤집은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KT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보상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포와 서대문 등 KT 화재 피해 지역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보상에 관한 설명을 듣기 원하면 0번을 누르도록 해 고객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KT는 개별 전화로 고객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국적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해마다 1,000억 원대 마일리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난해 말 기준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지난 2008년에 쌓았다가 사용하지 못한 채 묵혀둔 마일리지가 첫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에서 한낮엔 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들도 있어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대기 상태는 여전히 좋지 못한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황사는 오늘 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내일은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뒤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 14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으로 5mm 내외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기온 변화가 없어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